법 집행의 세계에서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명예와 청렴을 지키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봉사하겠다는 선서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그러나 법 집행도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부패와 위반 행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편하지만 꼭 다루어야 할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적발된 부패한 경찰관들입니다. 이번 탐구는 법을 유지하기 위해 신뢰를 받았던 경찰관들이 어떻게 그들의 맹세를 저버렸는지에 대한 사례를 조명할 것입니다. 법 집행에서 신뢰는 기능하는 사회의 초석입니다. 시민들은 경찰관들이 법을 준수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호와 봉사를 맹세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패하거나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웨인 젠킨스는 그러한 예 중 하나입니다. 그는 한때 볼티모어 경찰서에서 존경받는 경찰관이었으며 이는 볼티모어의 거리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임이 드러났습니다. 웨인 젠킨스는 2003년에 경찰서에 입사하면서 부패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계급을 오르며 결국 총기 추적 태스크포스 즉지 TTF의 경사가 되었습니다. Wear your seatbelt? Yeah, Is there a reason you didn't have it on today? I had my seatbelt on. Sir, do you wear your seatbelt? 웨인 젠킨스와 그의 팀이 저지른 가장 충격적인 범죄 중 하나는 마약 딜러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강탈한 것입니다. 젠킨스와 그의 팀은 불법 수색을 하고 돈, 마약, 총기를 훔치며 피해자들에게 강요를 가했습니다. Then they would go back to the house and search the house without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And that was what Wayne Jenkins did.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여 이러한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으며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수색 및 압수 영장 없이 주택에 들어가 불법 수색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웨인 젠킨스가 했던 일입니다. 또한 증거를 조작하여 무고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또 다른 비열한 범죄였습니다. 젠킨스와 그의 팀은 불법 수색을 진행하고 피해자들에게 마약이나 총기를 몰래 심어 체포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정의 체계의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웨인 젠킨스와 GTTF는 자신들의 목적에 맞춰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납치하고 폭력을 가하며 협박을 통해 범죄 계획에 협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무력하고 공포에 떨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웨인 젠킨스와 GTTF의 부패 행위는 수년간 눈에 띄지 않았지만 결국 정의가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볼티모어 경찰서 내 일부 경찰관들은 GTTF의 활동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내부 고발자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상급자에게 우려를 보고하며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용감한 사람들은 경찰서 내부의 부패를 폭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내부 조사가 진행되면서 젠킨스와 그의 팀이 저지른 범죄가 단순히 몇 건의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볼티모어 경찰서의 관행에 대한 연방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광범위한 조사는 GTTF의 부패 정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급 감시 기술, 예를 들어 도청과 추적 장치, 부패한 경찰관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수사관들이 그들의 움직임과 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2018년 1월 웨인 젠킨스는 강도, 강탈, 증거 조작, 그리고 초과 근무수당 사기 등 여러 연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현재 켄터키 교도소에서 25년의 중형을 복역 중입니다. 마이클 도트로는 한때 에디슨 경찰서에서 신뢰받는 경찰관으로 활동했지만 몇 년에 걸쳐 범죄 행위의 그물망에 휘말렸습니다. 그의 가장 충격적인 범죄 중 일부는 방화, 기물 파손, 그리고 동료 경찰관을 해치려는 음모를 포함했습니다. 2013년 도트로가 저지른 가장 극악한 범죄 중 하나는 방화였습니다. 그는 에디슨 경찰서의 마크 안데르코 대장의 집에 불을 질러 내부 조사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이 화재는 안데르코의 집을 완전히 파괴했을 뿐 아니라 그의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다치지 않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도트로는 기물 파손에도 관여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들의 차량을 겨냥하여 자동차를 손상시키고 타이어를 찢으며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아마도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동료 경찰관들을 해치려는 도트로의 음모였습니다. 그는 다른 경찰관들과 공모하여 한 동료 경찰관을 공격하려 했으며 그의 집에 폭발 장치를 설치하는 계획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상이 된 경찰관뿐 아니라 경찰 전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도트로의 범죄는 감춰지지 않았고 그의 체포로 이어진 수사 과정은 철저하고 세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도트로의 몰락은 에디슨 경찰서가 그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그에 대한 수많은 혐의와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조사는 그의 다양한 범죄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안데르코 대장의 집에 대한 방화는 이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화재 조사관들이 방화임을 빠르게 밝혀냈고 의심은 도트로로 향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방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트로의 범죄 활동이 드러났으며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지도 밝혀졌습니다. 도트로를 체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증인들과 협조적인 동료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부패한 경찰관에 대한 확실한 사건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법 집행 내 투명성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트로의 범죄는 연방법 집행기관의 관심을 끌었으며 FBI와 다른 연방 당국이 지역 수사관들과 협력하여 그를 정의의 심판에 세웠습니다. 도트로의 재판은 고프로파일 사건이었고 그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살인 공모, 방화, 그리고 증인 조작을 포함한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 그는 연방교도소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법 집행 내 부패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로 작용했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그는 취약한 여성들, 특히 저소득층 배경이거나 전과가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었으며 이는 그들이 사회적 상황 때문에 그의 비행을 신고할 가능성이 낮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홀츠클로는 정기적인 교통 단속이나 신문 중에 여러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강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맞서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며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범죄는 성적 학대, 강제 구강 성교, 강간을 포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홀츠클로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그들을 위협하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는 법과의 이전 접촉 때문에 더욱 나서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용기와 회복력은 결국 그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홀츠클로의 범죄는 그의 한 피해자인 57세의 할머니가 침묵을 깨고 성폭행을 신고하기로 결심했을 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신고는 일련의 수사를 촉발시켰고 이는 홀츠클로의 극악한 행동을 드러냈습니다. 수사관들이 깊이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학대의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홀츠클로가 습관적으로 전과가 있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 그들이 신뢰할 수 없는 증인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 이러한 공통점은 그의 포식적 행동의 불쾌한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 외에도 수사관들은 중요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홀츠클로의 순찰차에서 발견된 DNA 증거, 머리카락 샘플과 침 등은 그의 범행을 강력히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입증하며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홀츠클로가 순찰차를 외진 곳에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사관들의 끈질긴 증거 수집과 피해자들이 나서서 진술한 용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니엘 홀츠클로의 재판은 2015년 11월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대중의 분노와 언론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배터리와 외설 노출을 포함한 36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 DNA 증거, 감시, 카메라 영상을 바탕으로 강력한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신뢰를 저버린 부패한 경찰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피해자들의 신뢰성을 훼손하려 시도하며 그들의 배경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증인으로 묘사하려 했습니다. 또한 DNA 증거가 일상적인 경찰 업무 중에 무의식적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은 홀츠클로에게 36건의 혐의 중 18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Count 28. Defendant is guilty of the crime of rape in the first degree. 2016년 1월 홀츠클러는 역사적인 선고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263년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그가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보장했습니다. 이 엄중한 판결은 권력 남용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직 보안관 대리인 제커리 웨스터의 부패 사건은 공동체를 충격에 빠뜨리며 공공 신뢰를 철저히 배신한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교통 단속 중 무고한 사람들의 차량에 마약을 몰래 숨기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혐의로 그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웨스터의 범죄는 그가 체포한 여러 사람들이 의심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지 않은 마약이 차량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잭슨 카운티 보안관실 내부에서 무언가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웨스터의 비행에 대한 조사는 헌신적인 법 집행 전문가 팀에 의해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의 범죄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용감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설명하며 웨스터와의 만남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증거는 웨스터의 체포 당시 바디캠 영상이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 이 영상은 웨스터의 보고서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는 추가적인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사관들은 수시간의 영상을 분석하며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불일치나 이상한 점을 찾았습니다. 웨스터의 체포 기록과 사건 파일에 대한 철저한 검토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증거, 증인 진술, 사건 시간표를 교차 검증하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불일치나 행동 패턴은 꼼꼼히 문서화되었습니다. 수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은 동료 경찰관 조슈아 이드스가 웨스터의 행동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이드스는 웨스터와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그의 체포와 보고서에서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이 문제를 보고하기로 결심하며 더 깊이 있는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웨스터에 대한 유죄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는 웨스터의 순찰차에서 발견된 메스암페타민 봉지가 무고한 시민에게 몰래 숨겼던 마약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그의 잘못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2018년 7월 몇 달간의 끈질긴 조사 끝에 제커리 웨스터는 마침내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공갈, 공무상 비행, 증거 조작, 그리고 부당 감금 등의 여러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그의 행동의 중대성을 반영하며 가혹한 처벌을 수반했습니다. 2020년 2월 제커리 웨스터는 자신의 부패 행위와 관련된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무고한 삶을 혼란에 빠뜨린 그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었습니다. 데니스 퍼킨스는 한때 그의 공동체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맡은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배지를 달고 선서를 했으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헌신적인 경찰관의 외양 뒤에는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 이중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하는 모든 이들이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켜줍니다. 부적절한 행동과 아동 관련 자료의 부적합한 사용을 포함한 여러 심각한 사건은 퍼킨스가 법을 위반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규범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경찰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퍼킨스의 사건은 그가 보호하기로 맹세했던 공동체에 충격을 주었으며 슬픔과 배신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생존자들의 용기와 회복력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해자에게 맞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보장했습니다. 데니스 퍼킨스에 대한 증거가 쌓이면서 사건은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 세워져 부적절한 행동, 부적합한 자료 소지, 그리고 권력 남용을 포함한 다수의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다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퍼킨스는 그의 심각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결되었으며 생존자와 공동체를 위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가석방이나 석방 가능성 없이 10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라울리오 곤살레스는 한때 지역 경찰서에서 존경받던 인물이었으나 결국 부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약 관련 사건, 부당한 금품 요구, 그리고 지나친 강압 행위를 포함한 여러 부적절한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곤살레스가 저지른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마약 밀매와 관련된 활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호하기로 맹세했던 공동체에 불법 물질을 유통할 수 있는 비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었으며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 내부 정보를 통해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법 집행기관의 조사를 피해갔습니다. 곤살레스의 부적절한 행동은 마약 밀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할 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무고한 시민들을 압박하고 두려움을 이용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곤살레스의 행동에는 지나친 강압적 행위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강한 물리적 제재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경찰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브라울리오 곤살레스를 체포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부패는 종종 공동체의 여러 측면으로 뻗어나가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신적인 수사 작업, 내부 고발자들의 용기, 정의를 향한 의지가 결국 그를 몰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곤살레스의 부적절한 행동을 폭로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용기 있는 동료 경찰관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 경찰관들은 동료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감한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경력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증거를 수집하고 부패를 문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곤살레스의 부당한 요구와 강압적인 행동에 희생된 공동체 구성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그의 부적절한 행위의 규모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그에 대한 사건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지역법 집행기관의 철저한 수사 작업이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수사관들은 그의 사건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도청, 감시, 비밀 작전을 활용하여 체포와 유죄 판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결국 브라울리오 곤살레스에 대한 사건은 그의 체포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강력했습니다. 법정에서 곤살레스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었으며 그의 부적절한 행위가 모두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베시몬다는 다수의 혐의에 대해 예를 들어 마약 관련 활동, 부당한 금품 요구, 그리고 지나친 강압적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 5월 베시몬단이 단 15분 만에 결정한 판결에 따라 곤살레스는 2022년 2월 무장 납치 및 부적절한 행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케네스 블루는 미시간주 부에나 비스타 타운십에서 법을 집행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헌신적인 경찰관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겉모습 뒤에는 속임수와 부적절한 행위에 복잡한 그물이 숨겨져 있었고 이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블루의 불법 행위는 2011년 8월 30일 제니퍼 웨브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웨브는 임신 8개월 상태였으며 그녀의 차량에서 안전벨트에 매달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자살로 보였으나 사건의 상황이 의심스러웠고 그녀의 가족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놀라운 세부 사항이 드러나며 블루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블루가 제니퍼 웨브의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였으며 그녀와 혼외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은 그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관들을 무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주요 돌파구는 부검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니퍼 웨브가 처음 의심했던 자살이 아닌 목이 졸려 숨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실은 즉시 사건의 초점을 살인 사건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제니퍼의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기이한 자살 메모였습니다. 이 메모에는 모순과 부정확성이 가득 차 있어 자살이라는 이론에 더 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메모와 부검 결과는 사건에 대한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사관들은 제니퍼의 시신이 발견된 주차장에 감시 카메라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이 영상은 사건 발생 시각에 케네스 블루의 순찰차가 그녀의 차량 근처에 주차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루의 사건 현장 존재는 수사관들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전화 기록에 대한 정밀 분석은 블루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 몇 시간 전에 제니퍼 웨브에게 여러 번 의심스러운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범죄의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DNA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 샘플이 블루의 DNA와 일치했으며 이는 그의 연루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와 사건 사이의 유전적 연관성은 검찰이 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사용한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2011년 9월 케네스 블루는 제니퍼 웨브와 그녀의 태아의 사건에 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은 극적인 전개를 보였으며 검찰은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변호 측은 강하게 반박했지만 증거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블루는 2013년 1월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급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공동체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캐릭은 법 집행에서 유망한 미래를 가진 채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진심으로 공동체를 보호하고 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그의 헌신과 열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로움의 외양 뒤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캐릭의 부패는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작은 잘못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지역 비즈니스로부터 뇌물을 받기 시작하며 작은 위반 사항들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수입원은 곧 중독이 되었고 그를 범죄의 위험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캐릭의 범죄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그가 마약 관련 활동에 관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캐릭은 자신의 관할 내에서 마약 거래자들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법 활동을 보호하고 도왔습니다. 그는 경찰관으로서의 위치를 이용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를 범죄자들에게 넘기며 마약 거래를 단속하려는 법 집행 노력을 사실상 방해했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사건은 캐릭이 동료 경찰관들이 저지른 지나친 강압적 행위를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경찰 폭력 사건과 과도한 힘 사용에 연루된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법을 준수하겠다는 맹세를 배신한 이러한 행동은 경찰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깊이 훼손했습니다. 캐릭의 범죄는 경찰 내부에서 그의 부적절한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몇몇 용감한 개인들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계속해서 눈에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내부 고발자들은 동료를 은밀히 조사하기로 결심하며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상한 금융거래, 정보원들의 증언, 그리고 범죄 활동에 대한 캐릭의 연루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통신 기록을 밝혀냈습니다. 이 증거는 부패한 경찰관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내부 조사팀은 캐릭을 현장에서 적발하기 위해 함정 작전을 기획했습니다. 그들은 캐릭이 대규모 마약 거래를 돕고 있다고 믿도록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몰락을 위한 덫이었습니다. 캐릭은 함정에 빠졌고 잠복 요원들에게 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결국 캐릭은 함정 작전 중에 체포되었고 이 체포는 공동체에 충격을 주며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어떻게 경찰관이 그러한 심각한 범죄 활동에 연루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이어졌습니다. 캐릭은 그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로 인해 길고도 어려운 법적 싸움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의 재판은 대중의 주목을 받았으며 검찰은 그의 마약 관련 활동, 뇌물 수수, 그리고 동료 경찰관들의 사건 은폐를 자세히 설명하는 강력한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다수 혐의에 대해 캐릭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그는 최소 3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웨인 커즌스는 영국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에서 법을 집행하며 공동체를 보호하고 봉사하겠다고 맹세했던 신뢰받는 경찰관이었습니다. 제복 뒤에는 어둡고 불길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웨인 커즌스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는 33세의 마케팅 전문가 사라 에버러트를 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라는 친구 집에서 귀가하던 중 납치되었고
결국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일상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종종 직면하는 현실적인 위협을 조명하며 전 국가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라 에버러드의 실종은 대규모 수색 작전을 촉발시켰으며 경찰은 그녀를 찾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 있던 웨인 커즌스가 이 범행의 가해자라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웨인 커즌스의 체포는 세심한 조사와 약간의 행운이 더해져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초기에 형사들은 사라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 CCTV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커즌스가 등록한 흰색 폭스올 아스트라 차량을 확인했으며 이것이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9일 웨인 커즌스는 납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집을 초기 수색한 결과 여성복, 수갑, 그리고 다른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커즌스가 구금된 동안 추가 조사를 통해 켄트주 애시포드의 숲 지역에서 인간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법의학적 분석을 통해 그 유골이 사라 에버러드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웨인 커즌스는 2021년 7월 9일 법정 심리에서 납치, 불법 행위, 그리고 사라 에버러드의 사망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유죄 인정은 사라의 가족이 긴 재판 과정에서 겪을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2021년 9월 30일 웨인 커즌스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그가 결코 석방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판사는 그의 범죄의 중대성과 사라의 가족과 사회에 미친 깊은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웨인 커즌스의 사건은 영국 전역은 물론 그 너머까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경찰 내 부적절한 행동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사라 에버러드의 비극적인 죽음은 안전한 거리와 법 집행 내에 더 높은 책임감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대화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사건에 대응하여 영국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경찰, 범죄, 판결 및 법원 법안은 여성을 더 잘 보호하고 폭력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보장하며 경찰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웨인 커즌스의 행동은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평판에 5점을 남겼으며 경찰관에 대한 철저한 배경 조사와 지속적인 감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직업도 부패로부터 면역되지 않으며 법 집행 내의 신뢰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법 집행 기관은 발바 거주지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수집했으며 이는 마이클 발바와 안젤라 폴리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영상에는 토마스의 상태를 무시하고 그가 겪는 고통을 조롱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학대와 방임의 생생한 증거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사회복지사는 토마스가 사망하기 전 그의 복지에 대한 우려로 발바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문은 즉각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토마스의 사망 이후 이 기관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 비판을 받았으며 조사에 더 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토마스와 상호작용한 친구, 가족 구성원, 그리고 학교 직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 인터뷰들은 학대와 방임의 패턴을 밝혀냈으며 발바와 폴리나에 대한 증거를 더욱 뒷받침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 집행관들은 마이클 발바와 안젤라 폴리나를 토마스의 사망과 관련하여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2급 사건 혐의 및 기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퍽 카운티의 윌리엄 콘돔 판사는 발바에게 25년 후 가석방 가능성을 두고 종신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변호 측이 그의 경찰 경력을 강조하며 더 낮은 형량을 요청한 것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안젤라 폴리나는 8살 된 의부사들이 사망 전날 밤 난방이 되지 않는 차고에서 잠을 자도록 강요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그녀는 25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마이클 더는 경찰에 입문하며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봉사하려는 높은 기대를 가지고 법 집행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주어진 권한은 그를 어두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던의 범죄는 주로 부패, 권한 남용, 그리고 불법 활동에 연루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사건 중 하나는 마약 밀매에 대한 그의 관여였습니다. 그는 경찰관으로서의 위치를 이용하여 불법 약물을 운송하고 유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의 평판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던의 마약 관련 행위는 오랜 잠복 작전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법 집행기관은 그의 활동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받고 종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요원들은 도청 및 감시 영상 등 증거를 세심히 수집하며 결국 그의 마약 거래 연루를 폭로했습니다. 던의 범죄 경력에서 또 다른 문제는 공갈과 뇌물수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사람들을 위협하고 금전과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피해자들은 부당한 체포나 괴롭힘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던을 현장에서 적발하기 위해 잠복 요원들이 잠재적 피해자로 위장하여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대화 및 금전 교환 장면을 녹화하며 부패한 경찰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던은 또한 여러 사건에서 증거를 변조하거나 파기하여 정의의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에 대한 신뢰를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증거 조작 혐의는 날카로운 검사관이 사건 파일에서 불일치를 발견하며 밝혀졌습니다. 이후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고 던이 이 심각한 부정행위의 주범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와 법 집행기관의 철저한 조사 덕분에 던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그는 재심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추가로 9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